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차를 마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10년 3개월 만에 큰딸 수진이가 왔습니다. 문을 열자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가슴이 내려앉는 이유는 뭘까요? 딸의 눈이 제 얼굴이 아니라 집안을 훑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주방, 벽에 걸린 액자, 낡은 소파. 시선이 물건을 세듯 움직였습니다. 사위는 인사도 없이 팔짱을 꼈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속 얘기부터 하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 아니었습니다. 상속. 그 단어가 공기를 얼렸습니다. 사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장녀니까 우선권이 있잖아요. 우선권. 10년 만에 찾아와 내뱉은 단어였습니다. 제 앞에 차가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이 사라지고 찬물이 미지근해지고 차를 우린 찻잎이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대화는 안부가 아니라 건물 매각, 통장 잔고, 남은 재산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3일장이 끝나자마자 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여전히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부모를 재산으로 보게 됐을까? 언제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유산이 됐을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이 가족을 여기까지 몰고 왔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1953년생입니다. 부산 피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왔고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배고픔은 제 몸의 습관처럼 남았습니다. 빚의 공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으려 하기보다 잃을까봐 떨었습니다. 25에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30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맞선 자리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 초에 우리는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 꿈도 거창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떳떳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작은 숨소리.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내는 밤새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저는 새벽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예뻐.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문득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3살 때였습니다.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금반지를 빼서 약국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우리 애한테 미안해.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아이가 아플 때 돈 걱정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약속이 깨진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장면이 다시 겹쳤습니다. 장녀니까 우선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늘 자식이 돌아올 자리를 비워둡니다. 수진이가 7살 무렵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수진이는 동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지킬 거야. 그 말이 귀여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동생을 잘 돌봤습니다. 우유를 데워주고 기저귀를 가져다주고 동생이 울면 장난감을 흔들었습니다. 그 시절은 따뜻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1등, 2등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딸이 제 손을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제 말은 필요 없다는 느낌. 딸은 스스로 길을 가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바라만 봤습니다. 민우는 평범했습니다. 공부는 중간쯤 했고 대학도 지방 대학을 나왔습니다. 취업도 몇 번 떨어졌고 작은 회사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우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공평하려 해도 현실이 마음을 끌고 갑니다. 잘하는 아이보다 뒤처지는 아이가 더 걱정됩니다. 수진이는 빨리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28배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번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겉은 예의 바르고 말은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끝마다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수진이 잘 책임지겠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 말들이 왜인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 사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잘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말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 소파에 앉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요. 법적으로 장녀 우선권이 있잖아요. 결혼 첫 해명절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시댁에 가야 해서요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결혼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딸이 아니라 가끔 연락 오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올 수 있니? 아빠, 미안해요. 바빠서요. 첫 번째는 차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댁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 학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출장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붙잡으면 더 멀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는 서운해했습니다. 명절 아침 음식을 차려놓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오면 또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저 딸에게 우리가 필요 없어진 것 뿐이니까요. 반면 민우는 꾸준히 왔습니다. 명절뿐 아니라 평일에도 왔습니다. 아버지, 약 챙기셨어요?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전구를 갈아주고 통장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약봉지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 약은 아침, 이 약은 저녁이에요. 진료 날짜가 되면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이에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런 게 효도였습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생일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아침부터 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며 우리 아들 고맙다 했습니다. 저녁에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아내가 수진아 올 수 있어? 했더니 지금은 힘들어요. 다음에요. 전화를 끊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구나. 전화는 의무이고 방문은 선택이며 그 선택에서 우리는 늘 빠져 있구나. 시청자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설령 그 기대가 허망해도 기다립니다.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아침, 아내가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내가 일어났고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욕실 문이 닫힌 채 소리가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아내는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냄새를 기억합니다. 소독약 냄새, 피 냄새,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각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지금 갑니다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1시간 뒤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회사도 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물을 챙기고 식사를 챙기고 제가 잠들 수 있게 옆에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출장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출장 중. 엄마가 쓰러졌는데 출장 중. 그 문자 한 줄이 사람을 이렇게 차갑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이틀 뒤 수진이가 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회사 일이 급해서 떠났습니다. 1시간도 안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을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뭔가를 전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빈소에 조문객이 왔습니다. 민우는 문 앞에서 절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조문객에게만 예의 있게 대했습니다. 저와는 눈을 피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수진이 떠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런데 3년 뒤 돈 얘기가 나오자 다시 돌아오더군요. 아내가 떠난 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우는 묻지 않아도 제 상태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같이 살까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너 생활이 있잖아. 괜찮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건물 임대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전화하면 대응하기 벅찼습니다. 누수가 났어요.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하나하나 신경 쓰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중개인이 매물을 내놨고 몇 달 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남은 돈은 2개 계좌에 나눠 넣었습니다. 하나는 제 생활비 통장, 하나는 만약을 위한 예비 통장. 예상대로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건물 파셨다면서요? 3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안부도 없이 바로 건물 얘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가 건물 때문이구나. 수진이 말했습니다. 상의라도 했어야죠. 저도 장녀인데. 저는 물었습니다. 그동안 넌 나와 뭘 상의했니?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끝이 아니구나. 진짜는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한 달 뒤 대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민우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회사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몇 년 전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 대출이 부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말은 평소처럼 했지만 얼굴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냐?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민우는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갚지 마. 아들 도와주는 게 아버지 일이다. 민우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그 눈물이 진짜였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 그런데 한 달 뒤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안부로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몇 마디 오가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집을 넓히려고 하는데요. 본론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대출이 좀 필요해서요. 5천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5천만 원.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자 드릴게요. 저 큰딸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당연히.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민우는 미안해했습니다. 수진은 당연해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생각해보마. 전화를 끊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돈을 안 준다는 대답을 한 것도 아닌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연락할 필요 없다. 그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년 3개월 만에 딸이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수진과 사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속, 우선권, 법적 권리. 그 단어들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날짜를 말했습니다. 10년 3개월. 그 숫자가 공기를 얼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고 사위가 표정을 바꿨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장녀 몫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바빠서 그랬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바빠서. 10년을 바빴다는 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 몫이다. 수진의 얼굴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사위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 부의금이다. 내가 낸 거. 사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난하십니까? 유류분 청구할 겁니다. 법적으로 권리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류분 소송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제 기록도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서류를 보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편파적으로 배분했다. 차남에게 과도한 지원을 했다. 친척들도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장녀도 받을 권리가 있다 했고 어떤 이는 그래도 효도한 아들이 받아야지 했습니다. 민우는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원인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도, 부양 사실, 연락 빈도 같은 걸 증명하면 유리합니다. 수진 측은 공격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 돈을 받아갔다. 대출 3천만 원을 지원했다. 편애했다. 그 말들이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준비한 증거입니다. 병원 동행 문자. 아버지, 내일 10시 정형외과 예약이에요. 날짜가 찍힌 문자 수십 통. 약 봉지 사진. 민우가 찍어서 보낸 사진들. 이 약은 아침, 이 약은 저녁. 약 이름, 복용법,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민우가 생활비를 보낸 기록. 아버지 용돈이라고 적힌 10만 원, 20만 원씩의 이체. 통화 기록. 민우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수진과는 1년에 두세 번. 간병 일지. 아내가 아플 때 민우가 적어둔 메모. 어머니 약 복용 시간, 병원 예약, 식사 기록. 녹취. 민우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묻던 목소리. 수진이 바빠서요 하던 목소리. 그 기록들이 법정에 쌓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정 싸움 같지만 승부는 사실로 납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나? 하지만 사위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권리는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권리는 있지만 인정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더했습니다. 유언을 확정했습니다. 전 재산을 차남 민우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에 도장을 찍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난 뒤 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큰딸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파서였습니다. 딸에게 남길 말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남겼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 침묵이 내 선택을 만들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너에게 유산을 남기는 건 공평이 아니라 불공평이다. 민우는 매일 곁에 있었다. 그게 차이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우와의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드실래요? 아버지, 병원 다녀올까요?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민우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제 인생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마무리됐습니다. 기록은 사실을 증명했고 법원은 제 유언을 인정했습니다.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고 저는 떳떳했습니다.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남았습니다. 평등은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다.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주는 게 평등이다. 내가 10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을 민우는 매일 했다. 그게 차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태도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딸로 맞겠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하지만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는 곁에 남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공평이 아니라 정당, 기록이 아니라 태도, 유산이 아니라 사람.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